예, 캄보디아에 구금됐었던 한국인 64명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납치 감금 범죄 대응을 위해서 캄보디아와 공동 TF를 꾸리기로 했고 또 한국인 송환을 두고는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캄보디아 관련해서 두 분께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한국과 캄보디아의 합동 대응 TF가 이번 주에 이제 가동이 되겠고요. 또 정부는 뭐 범죄 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방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글쎄요 많은 것들을 좀 추진하려는 모습인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64명이 이제 소환이 됐는데 그렇죠? 거기에 아직도 감금돼 있는 우리 이제 그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윤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100% 자세하게 파악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몇 년 전부터 이미 많이 나왔던 거였죠. 그리고 지난해 갑자기 급증을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부가 좀 이렇게 무감각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 그 현지 대사관에서 경찰 병력이 워낙 없으니까 거기에 뭐 협력관 주재가 몇 명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그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불법 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취업 사기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정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련 이제 부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사태를 당한 거예요. 당했는데 송환도 또 됐고 또 앞으로 또 소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캄보디아 정부와 이제 뭐 공동 TF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게 지금 이게 아주 대단히 구조적인 것 같아요. 그 동남아에 이제 퍼져 있던 게 캄보디아로 갔던 부분도 있고 흔히 미얀마, 라오스, 태국 여기 뭐 트라이앵글 지역이 아주 마약지대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니까 풍선 효과 비슷하게 해서 이런 데로 간 것 같기도 한데 걱정이 이제 앞으로도 걱정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발본색은 될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20대 주로 뭐 20대인 것 같은데 20대들도 여기 자꾸 알고 간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르고 가서 이제 당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 같긴 해요. 이제 정부도 지금 64명 소환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이제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부 차원에서 좀 새로운 각도로 기재부도 동원돼야 될 것이고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제 금융제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프린스 그룹 등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캄보디아 정부와도 공동으로 이제 TF도 꾸리고 또 우리 이제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다양하게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각도, 다양한 각도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거는 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뭐 군사적 조치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던가 뭐 아니면 뭐 ODA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너무 여권에서 단견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군사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가서 뭐 자국민을 구출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ODA를 중단하는 건 우리가 OECD 국가 일원으로서 주겠다고 약속 같은 국제 원조를 중단하는 거라서 이거는 우리 국익과도 관련되고 체면과도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여권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캄보디아와 이게 협조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것도 사실 좀 뒤늦은 사후 약방문 같은 생각이 있는 게 왜냐하면 벌써 인접 지역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 법과 제도가 허술한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고 이 범죄 단체들이 그리고 지금 인접한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쪽에는 구타라든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쪽으로 와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해달라고 오히려 홍보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제2, 제3의 캄보디아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캄보디아 하나만 막는다고 이 문제가 바로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권의 해결은 몇 명을 우리가 지금 범죄자든 피의자든 아니면 피해자든 송환해 왔다 이렇게 지금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군사작전 하듯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 구출해야 된다고 시원하게 뭐 사이다 발언할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부터 취업률 그다음에 가계대출 연체까지 굉장히 우리 사회가 복합적인 게 걸쳐 있다 그러면 여권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초반부터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 방안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라 그다음에 국제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제2, 제3의 그런 캄보디아의 문제를 우리가 예방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지 지금
누구 성과 내가 데리고 왔다고 자랑하고 군사작전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이런 식의 그야말로 즉자적이고 대증적 요법으로 하면 전 절대 이게 안 된다고 보고요. 가장 저는 급한 게 일단 거기에 우리 대리대사가 가 있는데 정식 대사 보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우리 지금 1,000명의 외사 인력 가운데 외사 경찰 인력 가운데 지금 상당수가 비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빨리 이거 보충해 가지고 제2, 제3의 캄보디아를 막는 차원에서 이런 사안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예방적 조처를 먼저 우리 경찰 역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 외교력 동원하는 것,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이렇게 일차원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 국회에서 지금 거론한다는 자체가 저는 약간 정부 여당의 기능을 좀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좀 봅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ODA 중단 같은 것도 아마 신중하긴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ODA라는 게 이제 공적 개발 원조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아니에요. 공적 개발 원조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ODA를 받는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주는 나라로 성장을 한 건데 만약에 이제 캄보디아와 여러 가지 대응을 모색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야 뭐 공식적으로 협조를 하겠죠. 근데 캄보디아 정부와 그리고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범죄 조직 간에 암묵적인 연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소극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ODA를 뭐 당장 중단한다기보다도 ODA 같은 거를 레버리지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군사 조치 얘기 지금 아직 좀 성급한 것 같아요. 과거에 아덴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좀 다른 것 같고 일단 이런 것보다는 좀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때 또 여야가 또 서로 당신들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지난 정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외사 거도 지난 정부 때 폐지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캄보디아 주재 대사관이 얘기했던 거 그것도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만큼 무감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질 계제가 아니고 지금 제발 여야 의원들은 지금 당장 일이 발생했고 이걸 대책을 수습하고 또 정책적이고 입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 이제 국감 2주차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국감에서도 다뤄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제 행안위를 금요일에 봤는데 예. 이 외사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이 왜 발부했느냐, 그게 적법했느냐, 그게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 얘기를 갖고 하던데 지금 이런 사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모든 대사관에 이런 문제들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경찰협력관이라든가 외사 인력들 이거 보충하는 거 행안에서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 국감이 자꾸 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만은 조이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국감이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고 정말 그 여권도 민생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대한 얘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민생과 이렇게 정쟁이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 이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게 지금 그야말로 민생 국감이 아니라 사적 국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반부로 지금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약간 바꿔야 된다. 지금 뭐 정청래 대표도 그 법사위를 향해서 앞으로 좀 험한 말이라든가 그런 과격한 몸싸움 같은 거 하지 말라라고 지시할 정도인데 그러면은 좀 2분기, 그러니까 중반 국감부터는 그야말로 좀 본질적인 대책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이런 게 아니라 한 건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우리 국회가 뒤에서 지원하고 어떤 것을 뒷받침해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 지금 국감이 그 각 당의 지금 뭐 면피용 국감인지 아니면 공격용 국감인지 이게 도대체 이게 제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그런 움직임도 바로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라는 목소리도 냈는데요. 면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난 대표 경선 때 만약에 대표로 선출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뭐 공약을 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도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시 또 그래서 여야가 뭔가 협치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기대를 좀 가졌었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다시 뭐 원상복구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이 그 당시 이제 선거 전략상 일단 강성 지지자들 뭐 핵심 당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라고 공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면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슈는 거의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줄 알았는데 사실 뭐 거의 전격적으로 갔다 온 것 같아요. 그것도 10분 남짓 뭐 면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등과 같이 갔다고 하는데
김민수 최고위원도 아주 뭐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성. 글쎄 그걸 뭐 강성으로 표현해야 될지 극으로 표현해야 될지 이건 뭐 각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상당히 극우적 발언을 많이 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무튼 저는 이런 행동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면회간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입니다. 지금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란 우두머리형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단순한 지지자도 아니고 공당의 대표가 말이죠. 이렇게 정식으로 면회를 간다는 게 과연 이 지금 상황을 여전히 내란 뭐 이른바 내란 정식 프레임이라는 게 지금도 작동 중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재판도 그렇고 말이죠. 수사도 그렇고. 김건 씨 같은 경우도 직접 내란에 관련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금품, 뇌물, 정치자금법, 자본시장법 다 연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여길 갈까? 그건 좀 알 것 같아요. 핵심 지지자들의 어떤 탄탄한 지지를 좀 뭔가 결집을 시켜야 되겠다. 뭐 그래서 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런 행동이 과연 맞는가? 김재석 의원 말이 정확히 맞아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얘기를 했던데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좀 나와야죠. 이거 저는 뭐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건 제1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이게 당내 갈등을 또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좀 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일회성 이슈로 이제는 잠재워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이론에 이제 면역 효과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 이미 알려진 자신의 그 이슈를 인정하고 그냥 넘어감으로써 해결을 해버리는 전략을 면역 효과, 그래서 김빼기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스팀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장동영 후보가 후보 시절에 이걸 장동영 대표가 공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말씀이시죠? 지킨 거죠. 근데 예. 장동영 대표의 그 행보를 보면은 지난 추석 연휴 때는 혼자서 이제 청년들 몇몇들과 함께 건국전쟁 2를 관람함으로써 약간 그 강성 보수층에 소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을 일으켰고 또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물론 김민수 최고위원과 같이 면회를 갔습니다. 지도부의 면회라는 측면에서 김재섭 당대표, 김재섭 의원의 지적은 일견타당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행동 이라기보다는 그쪽의 강화 효과는 이렇게 한두 번에 본인의 일정으로 소화하고 그다음에 결국 그 장동영 대표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원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전환 효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이제는 김을 빼고 그쪽으로 넘어가려는 전 그런 전략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의 젊은 의원들, 소장파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것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소멸된 사안으로 보고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권에서 이걸 너무 과하게 무슨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뭐 내란의 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딱지 붙이기를 넘어서 일종의 이거는 스티그마 전략이에요. 이거는 거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랄까 라벨링이죠. 그러니까 규정해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라벨링 딱지를 붙이는 건데 이건 과도한 거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자신의 공약했던 약속을 일회성으로 지키는 것과 그것이 공당의 대표로서 가서 정식으로 뭐 당 지도부를 다 데리고 가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비판할 수 있으나 그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전환 효과를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가 남은 정치적 과제인데 이걸 가지고 뭐 야스쿠니 참배 신사했다고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는 이런 과도한 논리는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말이죠. 예. 이것도 한 말씀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이 그런 건 아닌데 김재석 의원 같은 분도 있으니까 정말 극우 정당의 외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정당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제2건국전쟁 본 것까지 좋다 쳐요. 영화니까 볼 수 있죠. 이번에 이 면회 간 걸 보고 말이죠. 이걸 그냥 단순하게 스팀아웃이다 이렇게 볼 건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행보가 계속 될 저는 이런 거라고 행보 보세요? 뭐 계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의 저변에 토대에 강력하게 이런 어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오리엔테이션, 지향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보세요. 요새 최근에 여야 관계가 다시 완전히 일상적인 대립 대치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뭐 전환 효과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근데 지금 여당이 이런 비판에서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이건 뭐 정치적 수사니까.
전 이 모두 야스쿠니 참배 이런 거야 뭐 정치인들 하는 얘기들이니까 이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제1야당이 됐건 뭐 여당이 됐건 대한민국의 정당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되고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 안 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근데 갔다 와서 성경과 기도로 무장해서 좌파를 뭐 어떻게 막아내기 위해서인가 뭐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제1야당의 대표 어디는 맞아요? 이걸 좀 저기 뭐야 저 보수로 패널도 나온 분도 이걸 좀 비판하면서 야당은 비판하셔야지. 이걸 그렇지 않고 자꾸만 딱 상대방 얘기하면 됩니까? 어? 이 그러니까 김재석 의원 같은 분이 좀 귀한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근데 또 뭐 공천의식하고 뭐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무슨 뭐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면향이 뭐 저 개인 생각이긴 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로 그렇긴 합니다만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는 보편 상식에 입각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예, 예. 존중을 하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재선 의원으로 지금 장 대표가 된 데다가 당의 지지 기반이 그렇게 뚜렷하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왔을 때 오른손잡이라고 오른손만 쓰면은 아무래도 타격감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쓰는 이른바 혼합 전략을 쓴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중원 싸움에 매진해야 된다는 전화 효과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본인이 약속으로서의 지키는 정치인으로서 했다 그러면 저는 이건 일회성 이슈로서 아까 얘기했던 김빼기 전략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수렴하는 게 맞다. 저는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서 미국을 찾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글쎄요, 뭐 국내 총수들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골프를 쳤다고 하고 어떤 좀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좀 듣겠습니다. 현재 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정말 불가측성이에요. 거의 럭비공에 비유할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또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공정한 대우를 해야 된다. 뭐 대한민국이 그렇게 공정한 대우를 해주고 말 정도의 그 정도 국력이 있나요? 미국에 비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쨌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와라.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반입니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통화스와프 얘기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원화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달러로 주는 거 이것도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김용범 실장의 말에 의하면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참 걱정은 걱정이에요. 이제 이 국내 총수들하고 이제 골프회장도 갖고 이렇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어쨌든 지금 미국은 3,500달러 우리 받아서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도 하고 투자 방식, 투자 방향 이런 거 다 결정하겠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볼 게 전혀 아니라고요, 제발. 이 상황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좀 이걸 보면서 뭔가 대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켜보죠. 뭐 어떤 보고를 했는지 일단 결과가 나올 거니까 아직 예.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결과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이제 그 외교 라인, 외교안보 라인하고 경제 라인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 사실 그 구윤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뭐 통화 수합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얘기하는데 유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논의가 진전된 바 없다고 하니까 아니 정부가 원보이스를 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정책 그러니까 경제 방향 그러니까 경제 라인의 얘기 다루고 외교안보 얘기 다루는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오늘 최종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뭐 통화 수합 얘기도 얘기지만 3,500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의 지금 4,200억 불에 거의 그 3,500억이면은 80% 가까이를 미국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보이고 바닥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통화 수합으로 풀 건지 아니면 우리 원화로 가져가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대출 보증을 하라고 할 것인지 이런 협상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지 통화 수합을 한다 그래도 사실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기 때문에 밑빠진 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혼재된 정보가 나오는 데다가 지금 원보이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더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쨌든 오늘 정확하게 좀 정리된 얘기들을 진전된 얘기들을 제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께 그걸 국민에게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좀 구조가 있어야지. 지금 저도 헷갈리고 있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헷갈리고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제는 정부가 신뢰를 먼저 찾는 게 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결과 저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효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